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 개강입니다. 한눈에 선생님들이 다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인터넷 강의로 또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직강에 와서 시험을 보고 또 이렇게 처음 뵙게 되니까, 네, 강의를 또 안 하다 하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네, 뭐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표정도 보이지도 않고 잘. 네. 첫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되면 얼음장 같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서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코드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나는 안 봤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다들 시간 맞춰서 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게 모의고사를 보면 뭐 문제풀이든 모의고사든 어떤 형태가 되든 뭐 퀴즈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다 모르거나 뭔가 잘 해결이 안 될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미리 잘 준비가 돼서 완벽하게 알면 된다. 네, 뭐 그런 답을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면 그 초점을 맞춘다는 게 핀트를 맞춘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선생님들 강의 올라오기 전에 연구실에 잠깐 앉아가지고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와이파이를 잡아서 이제 강의 자료를 다운받고 선생님들한테 와서 이제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학원을 올 1월부터 방문학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운로드가 안 되고 파일 하나가 이렇게 다운되는데 아주 천천히 다운이 되는 겁니다. 강의를 좀 잘해보려고 이 아이패드도 다시 샀거든요. 잘 안 돌아가는 걸. 네, 급기야 질렀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바꿀 수도 없고 네, 그러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요 봤더니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와이파이를 4층 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2층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머리를 치면서 네, 아이 이런 바보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인사이트가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초점을 잘못 잡으면 핀트를 못 맞추고 딴 데다가 방향을 맞추면 이렇게 헛짓을 할 수 있겠구나. 시간만 오래 가고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론 공부를 했는데 아마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문제풀이를 하려다 보면 이게 또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닌가, 내가 공부한 거랑 뭔가 방향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공부를 해왔어도 그런데 자, 예를 들면 선생님들 지금 7월 달쯤 되면 뭘 하시냐면 노량진에 있는 수많은 그 문제들을 다 두루 섭렵하기 위해서 모든 강사님들의 문제를 다 끌어모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한 강의에서 정말 올인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뭐 그거야 개인의 취향이고 내가 더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나 하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핀트를 맞춰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시간만 오래 가고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그건 뭘 말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정확하게 잘 찍어줘라. 다른 거 안 봐도 되게. 네, 그런 자신이 없으면 강의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걸 못하면 강의를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양을 늘리고 막 많은 양의 문제를 20개 줄 거를 40개, 60개, 100개, 150개 이렇게 문제 수만 막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참 좋은데 공부가 되는 상태에서 이게 순환이 돼야지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래 선생님들 격려를 하면서 시작하자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막 숨이 막히니까 격려가 안 되고 빨리 막 이제 질책을 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네, 애쓰셨습니다. 문제 푸는 게 처음 스타트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영역별 문제풀이 첫 강의에 문제풀러 오셔가지고 문제를 못 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문제풀러 왔다가 좌절하고 강의를 그만 듣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16년 동안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자, 직강은 오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왔으니까 어떻게든 오늘은 들어봐야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첫날 딱 듣고 나서 난 이제까지 뭘 한 걸까 자괴감이 든다. 내가 공부한 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건 무엇인가 막 여긴 어디 놨누고 막 이렇게 당황하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충분히 선생님들을 좀 격려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문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매우 정상입니다. 지금 인출이 잘 안 된다, 뭔가 잘 안 써진다가 정상이에요. 그럼 저기 옆에 잘 쓰는 저 선생님은 뭐냐?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잘 쓰는 사람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잠깐 공부한 것을 가지고 막 풀어낸다. 컨닝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막 풀려 나온다. 놀라운 능력자죠. 근데 그분이 이상한 거지. 지금 못 쓰고 잘 안 되고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좀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타이밍은요, 뭔가 이게 완벽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고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뭘 반복해야 되고 어떤 것을 몰라서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를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세상이 온 나라가 유행병 때문에 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나는 공부를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를 지금 막 아침부터 풀었어요. 그렇죠? 풀었는데 답은 열심히 쓰긴 썼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떤 거는 잘 못 쓰겠고 막 그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막 머리가 아노미 상태,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지금 공부하러 나와서, 저도 목숨 걸고 강의하러 나왔지만, 우리 다 지금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막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지거나 뭔가 너무 힘들거나 너무 우울하거나 힘들고 막 괴롭고 절망스럽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재밌는 게 진짜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격려를 하면서 좀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거의 울면서 공부한다 막.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왜 이걸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때예요. 자, 그런데 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선생님들이 다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좀 쓰러질 수도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공부가 되다가 안 되다가 뭐 할 수도 있고, 진짜 이렇게 가면 합격을 할까 막 불안한 그런 감정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압도당하면 더 이상 앞으로 못 갑니다. 근데 압도당하지 않는 길은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는 사람들 같이 보고, 저분도 보니까 하다가 힘들어하네. 보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 지난주엔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줌 미팅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한 스터디 팀하고 잠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꿈나라 완전 잠들, 진짜 기절해 버렸어요. 근데 깨고 나가지고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근데 정말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자괴감에 빠졌으면 지금 강의하러 못 왔겠죠. 무슨 얘기냐면 다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다시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앞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인드의 싸움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게 나의 지적인 능력, 내 놀라운 능력을 내가 세상에 펼쳐주리라 뭐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 다 마음이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맞추어서, 특히나 또 직강에는 오면 내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나 처음 봤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하지만 서로 좀 격려하고 지지하고 같이 가는 그런 지금 분위기로 우리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신 선생님들도 직강으로 오셨지만 기존에 인강에서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고, 우리 밴드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처음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런 마음으로 좀 같이 준비를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시간에 OT를 좀 하지 않으려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줄이려고 제가 OT 강의를 찍었거든요. 네, 보신 분? 예, 직관 다 보셨네요. 네, 인강 선생님들은 지금 손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보셨더라고요. 네, 저는 OT를 찍으면 당연히 볼 줄 알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죠. 네,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그걸 뭐 다 보겠는가. 거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직강과 인강이 동시에 시험이 시작된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세팅에서 동일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바랬어요.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에 같이 공부를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못 보신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네, 왜 안 보셨어요? 이러진 못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봐주시고, 네, 이제 이후 강의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시험 시간을, 시작 시간을 세팅하고 또 제출 방식들을 다양화하고, 이런 걸 하느냐. 선생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다 형식적인 거잖아요. 실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문제의 영역, 그리고 출제 타당도.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문제를 잘 내는 게 맞나? 그게 정말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맞나? 기출문제를 얼마나 잘 반영해 주나? 자, 근데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문제를 내놓을 수 없으면 저는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타당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뭐가 중요하냐면요. 잘 같이 세트를 맞추어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게 잘 갈 수 있고 모두가 더 많은 분들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강의의 흐름상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데, 자,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내용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공부했던 게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본 이론, 기출 문제 풀이, 기출 분석, 심화 이론, 강론 강도, 이런 이제 내용들을 왔습니다. 그냥 간단히 책으로만 보면 맥 1권, 그리고 암기의 맥 2, 3권은 이제 또 여성 아동, 성인 여성 아동을 했지만, 자, 맥 1권과 암기의 맥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두 개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건 선생님들한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세요. 전체 내용을 한번 오버뷰를 했고, 그 다음에 암기의 맥에 가서는 그 내용이 아닌 다른 걸 하든가요? 아니면 그 내용이 요약이 되던가요? 그 내용이 요약이 됐죠. 결국 반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풀이에 딱 들어가면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의 기본 이론과 심화에서 했던 것과 문풀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별개의 내용일까요? 자, 여기서는 맥, 암기의 맥 이렇게 보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좀 줄어 들어간 거고, 그럼 문풀에서는 여기서 포인트를 찍어서 자, 바로 요 문제, 뭔지 모르는 요 문제 요거 하나 딱 풀면 끝난다 이렇게 가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집약해서 다시 반복을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존의 맥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일부 더 추가되는 수준이에요. 자, 제가 이게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에비던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분명히 맥을 가지고 공부하고 암기의 맥을 가지고 요약을 하고 나서 다시 문제를 풀었을 때 풀리는 것도 있고 덜 풀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의 것들과 같이 이제 융합이 돼서 여기서 정리가 될 겁니다. 뭘 하면 되냐면 지금부터는 문제풀이를 하면 그 문제풀이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한다. 제가 가장 마지막 선생님들 줌 미팅하고 강의를 할 때 같이 이제 만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문제를 숙지하고 문제 해설 내용들을 익힌다. 지금 뭐 이전에 내가 공부를 했다 못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문제풀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꼭 푸세요. 사실 저도 영역별 문제풀이 7월 달부터 선생님들 문제풀이를 이렇게 모의고사 세팅으로 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과거에 한 몇 년 전에는 문제풀이 세팅에는요, 이 모의고사의 형태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했냐면, 자, 선생님들 그냥 문제를 나눠드리고 같이 푸는 거예요. 같이 연습을 하는. 그러니까 심화해서 우리가 하는 형태가 7, 8월 달에 문제 양식이었는데,
방법을 땡긴 거죠. 모의고사의 세팅을 문제풀이에도 똑같이 가져온. 그만큼 시험에 더 많이 실전에 대응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 당부를 드린 건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도 힘드시겠지만 문제를 꼭 푸시고 시험 세팅을 가급적 맞추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너무 시기가 빠른 거 아니냐? 아직 뭐 인출도 안 되고 공부된 것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요, 저는 제가 보니까 확실히 효율적이고 실제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세팅을 가는 거예요. 인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자기가 시간 세팅해서 문제 풀어보는 거 안 하면 사실 이 강의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풀었으면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역시 이 문제풀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는 선생님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게 그 다음에 보면 또 틀려요. 그렇죠? 이거 안 해본 거 아닌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서 또 틀렸네? 이러고 나오면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문제를 푸는 것과 복습을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좀 해주시기 바란다. 뭐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이게 안 지켜지거든요. 자, 제가 심지어 문제에다가 이 앞에다가 해설 자료에다 보면 네모 칸을 2개 만들었어요. 제가 에스더 이진 교수님한테 2칸 말씀드렸더니 왜 2칸만 했냐고 3칸에서 5칸은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봤으면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걸 한 번 풀었다, 내용을 한 번 확인했다, 2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번, 4번 확인해서 다른 거 공부를 못하더라도 영역별 문제풀이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익혀가지고 이 나오는 문제들은 내가 다 맞추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선생님들 분명히 이전보다 득점할 가능성이 커지고 합격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합격 가능성은. 자, 그래서 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각자 스터디를 지금 우리가 그 밴드에서 20개의 스터디가 돌아가고 또 새로 막 구성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또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구하기도 하는데 어떤 스터디를 하시든 자, 우리 그 김동현 전공보건 팀에서 문제풀이를 듣고 있으시면 스터디를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게 전제가 풀었던 거예요.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 스터디를 할 때 그 문제를 그대로 내주든 아니면 그 문제를 약간 변형하든 그 문제의 해설 자료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든 결국 그 내용을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대전제는 뭐라고요? 이게 타당도가 있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게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뭔가 안 맞잖아요. 적어도 그런 신뢰는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선생님들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돌려서 내가 영역별 문제풀이에서 문제로 나온 거는 만약에 시험에서 나오면 절대로 안 틀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7, 8, 9, 3개월을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전에 공부를 적게 했든 많이 했든 내가 뭐 인출이 되든 안 되든 다 상관없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합격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가 사실 말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반드시 합격한다에 빠지는 게 있잖아요. 교육학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선생님들이 답안을 잘 안 쓰는 것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스터디가 구성이 되면 이게 강제가 되니까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 이제 직강에 와서 문제를 풀면 내가 직강에 등록을 하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를 강제적으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요, 사실. 이거 인강에서 시간 세팅하고 풀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시간을 같이 세팅해서 자, 오늘 지금 같이 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 여기서 시험 치실 때 인강에서도 똑같이 같은 시간에 시험 치신 선생님들이 수십 명 됐어요. 지금 계속해서 더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시간이 약간 딜레이가 되지만 시작 시간이. 자, 저희 바라는 건 그래서 해야 된다. 다 지금 우리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이제까지 없어요. 1월부터 7월까지 중에 선생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제는 띠를 두르고 결의를 하고 뭐 그냥 선생님들 좀 편안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릴렉스, 인조이 막. 근데 갑자기 이제 모드가 좀 바뀌었죠. 코로나가 확장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7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 진짜 좀 하실 때가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모고를 풀고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수업을 다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말을 자꾸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 2, 3교시를 풀었는데 내가 푼 게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면 잘하셨네요. 잘하셨다고. 이게 매 주마다 아니 교수님 지난주에 1회차 때는 그랬는데 2회차 때는 또 그래요. 왜 실력이 안 늘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선생님 원래 그래요. 아니 이걸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의 지역사회 범위와 다음 주의 지역사회 범위와 같아요? 원하시면 제가 같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영역 확장. 자, 근데 매번 범위가 다른 시험을 매주 본다고 해서 점수가 향상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이제 그렇다고 답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저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지금 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싸움인데 영역별 문제풀이 1회차부터 시작해서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쭉 갈 때 매주마다 범위가 다 달라. 근데 그 다른 범위의 문제를 내가 매주마다 도전하는 거지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안 돼. 와, 지난주에 내가 그래도 40 몇 점 맞았는데 이번에는 30점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에 가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도 1회차 때 점수와 2회차 때 점수와 이걸 자꾸 이제 막 비교하면서 왜 점수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게 다 어떤 때 생각이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뭐 하죠? 뭐 대학 가는 거 결정하고 이런 것을 했던 그 세팅이 선생님들 머릿속에 갑자기 뭐 10년 전, 20년 전께 다시 회상이 되면서 지금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모의고사 잘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알죠. 선생님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 문제를 약간 난이도를 낮추기도 해요.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자,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정말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잘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가는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또 앞으로 가면 됩니다. 다음에 나온 문제를 내가 잘 맞추겠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가장 잘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선생님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선생님들 우리 밴드를 통해서 또 뭐 카페를 통해서 직강에서는 직접 선생님들 뵙고 계속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소통을 하고 계속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제가 지금 처음 OT에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향성을 같이 해서 같이 가면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울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힘듭니다,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보자. 이전과 다른 그런 열심으로 우리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것을 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미 그 OT 강의를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영역별 반복과 기출 동용의 연습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막상 보시다 보면 7, 8월 9 문제풀이에서 약 한 20% 수준의 문제들은 기출 문제가 아니라 뭔가 변형된 문제들. 이건 뭐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해설을 해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할 것이고 자, 지금 오늘 하신 것처럼 2, 3교시 문제가 제공이 될 것이고 직강 선생님들은 답안지를 제출하시면 되고 답안을 제출하면 제가 그 다음 주까지는 피드백을 다 해드릴 거예요. 뭐 저만이 아니라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계속 그렇게 할 텐데 혹시 답안지를 내면 내가 집에 가서 복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사진을 찍으셔서 그것을 밴드 문제풀이에다가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 방식이 3가지가 있잖아요. 자, 선생님들 파노라마 모고에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첨삭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 전통적인 방법, 그 다음 직강에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 그 다음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 왜 귀찮게 밴드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귀찮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그런데 왜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답안을 빨리 볼 수 있고 피드백을 신속하게 하면 어떻게든 복습을 더 빨리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3가지 방식이 어떤 것이든지 직인각 선생님들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답안 피드백을 받는 거 제가 거기다 무슨 황금 답안을 써드리는 게 아니라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를 풀었죠. 그 다음 해설 강의를 듣죠. 그
그다음 내가 답안 쓴 것을 다시 피드백을 받죠. 그리고 이제 예시 답안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시 답안으로 확인하죠. 그다음 마지막에 채점 결과 분석을 하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고 한 5번 정도 해당 내용을 보게 돼 있으니까 모르면 여기 나오는 내용을 틀렸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 영역별 문풀 실전 모고 다 끝나고 최종 모고 끝나고 임용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혼나실 거예요. 나온 거 틀렸다고 그러면 교수님 그거 나왔는데요. 그게 나왔는데요. 틀렸어요. 이러면 이제 자 그래서 2, 3교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그다음 여기 세 번째 보면 답안 클리닉 줌 미팅이 있는데 사실 영역별 문풀부터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저도 선생님들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답안지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과 필요하면 계속해서 줌 미팅은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줌 미팅을 하면 이제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상 자기는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교수님이 잘 안 써져요. 뭔가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이제 답답한 것들은 같이 또 미팅을 통해서 대면을 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적절히 활용하시고 자 이건 이미 잘 알고 계신 대로 3가지 지역 3번, 정신 3번, 성인 3번, 여성 아동 3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여성 아동 간호학이 이진 교수님께서 반을 나눠서 여성 아동, 여성 아동, 여성 아동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다시 공지를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진행된 그대로예요. 지금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 40분, 30분까지 그리고 11시 40분부터 12시 반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 점심 식사 이후에 해설 강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셔도 이후에 질문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밴드 때문에 조금 혼돈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조금 바빴는데 선생님들 기존의 파노라마 모고 밴드에서 지금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밴드를 하나 구성을 한 거예요. 네, 새로운 밴드가 영역별 문제풀이 밴드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강의 자료 앞에 보면 우리 자료 말고 그 학원에서 밴드 링크를 아마 걸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 따라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같이 그 안에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말씀드렸던 거. 요게 이제 처음에 제가 개설했던 건데 이제는 계속해서 선생님들 들어오고 계셔서 혹시 직강 선생님들도 아직 가입을 안 하셨으면 밴드에 그냥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흐름이 쭉 나올 테니까 그 흐름대로 다시 따라가면서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그렇죠? 이거 나는 맞췄는데 저분은 틀렸네? 사람들이 많이 틀렸네? 또는 나는 틀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맞췄네?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답안 제출에 대한 것도, 자, 요 부분은 한 번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답을 쓰는 것은 사실은 7, 8, 90, 11월 영역별 문제풀이나 실전 모고, 최종 모고에서 별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가급적이면 직접 써보시고 그걸 촬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이거 촬영하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문제를 아침에 세팅하면, 그렇죠? 세팅을 2, 3교시를 세팅하면 다 문제를 그 PDF에서 잘라요. 근데 자르거나 또는 문제마다 찍어서 그 내용을 번호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입력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네, 또 아주 또 자연스럽게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전체를 가이드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든가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친절하죠? 네, 동의하시나요? 안 동의하시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우리가 OT에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2, 3교시 문제를 풀어 보셨죠? 문제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할만하던가요? 답을 안 하시는 거, 안 푸신 건 아니죠? 네. 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 영역별 문제풀이는 제가 1년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다른 강의보다 그런 강의인데 왜냐하면 영역별로 나눠서 가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집중적으로 보겠죠. 근데 의외로 선생님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익히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지역을 지금 3번으로 나누는 것은 또 이제 이전까지의 강의의 세팅에서는 새롭게 또 시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지역을 2번 하고 나서 나중에 후반부에서 돌리면서 반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3파트로 나누어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역학 파트를 다음 주로 보내버려서 네, 다음 주에 아주 즐겁게 또 문제를 푸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역학이 막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네, 역학은 막 강의를 하다가. 네. 자, 근데, 일단, 맥 1권이나 암기의 맥에서도 똑같이 지역사회 개론, 이게 있지. 지역사회 개론,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이론, 또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보건행정, 지역사회 간호 과정. 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강의를 들었던, 기본 강의를 들었던 순서대로, 또 심화 강의를 들었던 순서대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문제도 지금 거기에 거의 맞추어서 출제가 되는데, 보시면 대부분 다 기출이 됐던 문제들이 이 전체 영역에서 골고루 다 출제되는 게 아니라 특정 파트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기출 분석을 할 때 뭐 어디에서 몇 퍼센트가 나왔고요, 어디서 몇 문제가 나왔고 이런 거는 거의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건 제 머릿속에 들어있고 또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보실 수 있지만 굳이 안 봐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지금 이제 펼쳐져 있는 영역에서 영역별 문제풀이나 실전 최종에서 많이 출제되는 영역, 제가 많이 출제해드리는 영역이 기출이 많이 됐던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의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다 기출됐던 것을 베이스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나는 접해본 적이 없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 20%의 수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선생님들이 기출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걸 물어봤네. 뭐 이런 문제들. 네, 근데 뭐 그런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 없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왜 안 써질까? 내가 분명히 봤는데 왜 인출이 안 될까? 네, 맞죠?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네, 그걸 계속 봤으니까요. 네, 한 15년을 보니까 다 똑같아. 네, 요 시점쯤 되면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영역별로 각 그 세트별로 어떤 문제들을 출제했는가를 쭉 나열을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제목만 봐도 이런 내용은 내가 공부를 좀 했던 것 같다. 이건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OX가 쳐지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문제를 출제하면서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조금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뭐였냐면 여기 건강증진 종합계획 헬스플랜 2030이 문제로 주어졌으니까 제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를 풀려다 보면 잘 안 풀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 전체에 대한 시작하는 총평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건사업 전략이라고 해서 사회생태학적인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 두 문제는 선생님들이 애매하게 느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드렸던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애매했을 것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문제들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앞부분에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라든가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막 공부가 막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벌써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들 거는 직관권 아직 못 받고 인강 거를 쭉 봤거든요. 다 채점은 안 했는데 잘 쓰신 분은 진짜 똑같이 썼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재미있게 답을 쓰는. 어떻게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을까? 연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그 흐름을 문제 하나하나의 그 키워드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잘 익혀가시면 좋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여기다가 써놨는데 매주 23문제가 제시되면서 그 23문제의 내용에는 최근에 출제됐던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들이 궁금하시면 교수님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낸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모르겠는데요 하지 않을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 기출 문제 분명히 이런 게 있었는데라고 생각이 되면 이전에 기출 분석에서 공부했던 내용들로 돌아가셔서 문제를 풀고 답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영역별 문제풀이를 풀다가 이런 유형이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면 거꾸로 돌아가서 그런 유형들을 문제들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고 나면 반드시 그 파트를 복습을 하세요. 자, 예를 들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는 게 문제로 나왔는데 나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겠더라. 그러면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에서 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던 파트의 내용을 빠른 속도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빠른 속도로 다시 본다는 건 막 부담스럽게 거기서 막 2시간, 3시간, 4시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빨리 리뷰를 해서 이런 게 있었다. 이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학습이에요. 선생님들의 학습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 절대로 나는 기억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계속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하냐.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한 번 보고 암기하면 난 그 다음에 이거 안 볼 거니까 그러면 다른 거 보면 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거든요. 아무리 암기한 것 같아도 막상 답을 쓰려고 하면 안 써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고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그렇게 학습을 좀 해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뭐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2교시 1번 문제. 자, 2교시 1번 문제.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7, 8월 달에 이렇게 막 그 실제 문제 형태로 문제 세팅으로 주어지면 사실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맞죠? 아니에요? 나는 그럴 줄 알았다. 기대하고 왔다. 이렇게 그러시면 더 좋은데 문제풀이 그러니까 모의고사 파노라마 모고 볼 때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됐겠지만 이제는 매주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매주 시험 치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시험 치러 오는데 너무 부담을 가득 안고 오는 게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한번 문제를 구경하러 가겠다. 오늘은 또 어떤 문제를 어떻게 꼬아놨을까. 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보건교사가 언급하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에 알맞은 내용을 기입하시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은요, 임용에서는 제대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어디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냐면 제가 문제를 낼 때는 나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임용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데 간호사 국가고시나 또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곳에서는 반복적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좀 더 명확하게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사실 지역사회 간호사는 보건교사의 역할, 학교보건에서 보건교사가 하는 역할들도 지역사회 간호의 영역 안에 집어넣어서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역할이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겠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것을 클래스를 나누어 놨다. 그걸 구분해 놨다. 자,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자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과 서비스 중심, 서비스 전달 중심으로 나누는 것. 마지막은 뭐죠? 인구 집단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놓은 세 가지 방식의 나눔이 있다. 이미 기본 강의 때 보았던 거지만 저도 알아요. 기본 강의 때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기억할 줄 알았냐? 당연히 모르죠. 선생님들 근데 그 마인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본 강의 때 봤다고 해서 그게 지금 생각이 날 리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11월 달에 시험 칠 때 생각이 날까요? 다들 숨이 막히신 거죠? 네. 그게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를 자꾸 이제 제가 밸리디티를 얘기하는데 타당성을 생각하면 유효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건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때려서 그게 머릿속에 세팅이 돼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제가 선생님들께 제가 암기한 거를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걸 외우고 저걸 외우고 그래서 내가 인출을 잘한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걸 볼 때 지금 계속해서 이거 문제 출제 안 된 것 같은데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네. 저거 진짜 중요한가?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데 자, 오늘 문제에서 낸 건 뭡니까? 자, 여기 보면 교육 요구를 사정하고 자가간호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자, 교육 요구를 사정하고 자가간호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사실 이걸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 기능을 몰라도 이거는 교육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어려워지죠. 힘들어지죠. 왜 당신과 나의 기본이 다른 거야? 뭐 이런. 네. 그래서 출제 영역에서 이런 파트들이 자꾸
간호사 국시라든가 이곳에서 출제가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 이것도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럼 활용자라고 하든가. 근데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 강론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의뢰자라고 쓰고 있어요. 의뢰자. 의뢰한다. 누군가에게 의뢰한다. 자원이 많이 있는데 그 자원 중에 어떤 것을 활용을 하도록 하느냐가 의뢰자예요. 의뢰자.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서비스를 조정 통합하는 과정. 자, 기존의 서비스를 조정 통합하는 과정. 이거는 조정자가 답입니다. 조정자. 자, 마지막. 내 워낙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을 대상자 중심 역할과 서비스 전달 중심 역할 그리고 인구 집단 중심 역할로 나눈다.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 자, 선생님들 이 부분은요.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눌 것인가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분류에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나누는지 기준은 없지만 분명히 대상자를 포인트로 서비스를 포인트로 그 다음 그 대상자 자체를 더 크게 population, 인구 집단으로 보면서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 특별히 명칭들을 나누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렸던 것이 주로 출제가 됐던 내용들인데 여기 협력자라든가 변화 촉진자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선생님들 앞으로도 모든 자료는 맥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집어넣을 것이고 오늘은 첫날이라 내용이 다 이렇게 다 채워져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빈칸을 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맥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더 좋죠. 맥이 없으니까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빈칸을 이제 저랑 같이 채워가시고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빵꾸 노트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빈칸 있는 거를 채워가면서 공부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또 중요한 키워드들을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너무 충격받으실까봐. 안 그래도 모고도 못 봤는데 지금 또 이거는 뭐지? 해설 자료부터 나를 막 힘들게 하네? 이러면 이제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친절하죠? 네, 아니면 말고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은 지역사회 간호사의 실무와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 중 일부다. 앞에서 역할과 기능을 얘기했는데 간호사의 실무와 법적 근거. 사실 지역사회 간호를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자, 선생님들의 전체라고 하면 지역사회 간호를 공부할 때 지역사회 간호 이론 전에 개론 그리고 이론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역사회 간호 개론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정의가 중요하고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린 적 있을 텐데 자, 컨셉추얼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개념 틀.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하는 게 개념 틀인데 그 개념 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상, 목표, 행위,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을 보통 그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상, 목표, 행위, 방법, 수단을 그리는 이런 이제 세팅을 보통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 행위에 그 역할이 뭐냐, 기능이 뭐냐, 그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지역사회 간호사의 명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럼 실무적으로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걸 하는 거냐. 자, 문제를 마저 볼까요? 아래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밑줄 친 법령의 명칭이 오류라고 할 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법령이 뭐냐, 법령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정도의 수준인데 왜 그런 문제 냈을까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역사회 간호학의 교재 안에서 강론서의 경향상 과거와 달리 이런 내용들이 자꾸 등장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게 뭘로 풀어가냐면 법을 가지고 풀어가요. 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학교보건법, 지역보건법, 그렇죠? 학교보건법, 지역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또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법령들을 자꾸 제시합니다. 자, 분명히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지역사회 간호와 관련된 보건 임용의 시험에서는 학교보건법이 가장 메이저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어 왔지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HP 2030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다 어디에 근거하냐면 법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흐름을 모르면 지역사회 간호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령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건 제가 특강으로 따로 빼놓은 것이고
파노라마 특강으로 빼놓은 것이고, 이 강의 안에서 지금 이 문제 자체를 놓고 보면, 자,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인구 구조 및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가의 관련 정책 역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유연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문제죠. 매년 개정되고 몇 개월 있다가 개정되고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우리도 아주 힘들고 짜증나잖아. 개정법령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자꾸 바뀌는 거야? 뭐가 바뀌는 거야? 이런데 그 바뀌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에 항상 캐치가 돼서 출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는 일단 주된 법이 뭔지가 중요하죠. 자,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건강증진, 작업 및 작업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뭐랑 관련되죠? 실제로 산업재해를 겪고 나서 거기서 관련되어진 급여의 제공과 관련된 법입니다. 이것도 왜 이런 문제를 냈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에게는 작년에 산업재해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선생님들 산업 파트는 뒤에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사회 간호에서 출제되는 영역들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잡아서 그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단순히 법의 명칭을 여기서 문제로 드렸지만 사실은 그 뒤에 담겨 있는 것은 이런 법들이 중요하다. 자,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이 두 가지의 법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로 밑에 지역보건법이라는 것이 뭐랑 관련되냐면 뒤에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공공보건의료, 국가보건의료 체계 이런 것과 아주 밀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이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뭐가 설치되냐면 보건소가 설치됩니다. 보건소가. 자, 그래서 선생님 옆에 있는 이 표, 맥에도 있는 거지만 보건진료소장, 보건간호사, 보건교사, 보건교육사, 그리고 보건관리자, 정신보건간호사, 이런 이제 각각 그 지역사회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쭉 다 나열해 놓고 나서 이 법의 근거, 이 그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걸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꼭 좀 알아두시고, 제가 밑줄 쳐놓은 지금 문제로 드린 건 지역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지만 이것 이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보건법, 이건 당연히 시험에 출제가 될 것이고, 얘는 반드시 나온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반드시 나온다. 이게 얘네들이 나온다는 게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아, 저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학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이 글자만 기억하면 되겠구나가 아니고, 거기서 다루는 주된 내용이 뭔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 그거를 이제 뭐 무작정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교보건법에서 어떤 맥락들이 중요한 건지, 학교보건법에 관련된 문제의 출제라든가 경향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또 당연히 영역별 문제풀이 안에서 다시 문제로 드릴 것이고 다룰 것이고, 국민건강증진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국민건강증진법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문제에 나왔잖아요. HP 2030.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이상으로 더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일단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고, 자, 제1위에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특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진료원 제도를 세팅하는데 기본이 된 법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게 조금 이 영역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임용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출제자들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자들을 모집한 출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부르고 나서 그 출제자들이 실제 이 노량진에서 돌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제외한대요. 언제까지 제외하냐면 7, 8, 9, 10 그래서 마지막 최종 모고는 볼 수가 없고 그 전까지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배제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배제를 할까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정성의 문제겠죠. 어떤 학원에 누가 낸 문제가 다 나왔다. 혹시 그 사람한테 문제를 받은 거냐. 뭐 이렇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교육과정 평가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정말 문제가 한 교시가 거의 적중한 상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저는 이 과정상, 이 단원상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문제로 냈을 뿐인데.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7, 8, 9에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다 배제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갑자기 김세저 막 공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 하나를 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문제 하나를 그냥 보고 그 문제의 답이 뭐다를 보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가 이게 나왔고 이 문제의 답이 뭐다, 그걸 아는 건 선생님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문제는 이미 나와버렸고요. 앞으로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보면서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다 법령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지역사회 간호사 역할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지? 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후에 그것과 연관된 문제들의 출제 가능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가 공부할 때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그냥 100개의 내용을 다 보고 시험에서 이 중에서 80개 나오면 내가 그거 다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접근. 그렇죠? 100개를 다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80문제 나오면 그 문제를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임용은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전 영역을 다 훑어서 거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문제가 출제되면 맞추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거의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공부를 한 내용과 약간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것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과정 안에서, 그림 물론 당연히 이제 암기도 하고 인출도 해보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이건 이제 뒤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여기서는 요 법령들 각각이 뒤에 보면 실무 내용들이 다 써 있잖아요. 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지역사회 간호사의 명칭, 그리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세팅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산업보건 가서 직업건강간호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작업 및 작업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제 이런 업무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하나만. 3교시 9번 문제. 문제만 간단하게 보고 해설은 식사하시고 와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도시에 대한 서술이다. 건강도시. 자, 이 지금 지역사회 간호 개론 파트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 말고 건강도시에 대한 것은 제가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건강증진이나 지역사회 간호의 방향 자체가 건강도시라는 것에 관심이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도시는 건강을 도시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돼 있고요. 바로 밑에 보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공공정책과 지역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공공정책에서 건강을 고려해야 하고 WHO에 의하면 도시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확충시켜서 시민들이 상부상조하고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이걸 다 읽으면 이게 건강도시가 뭐 하는 건지는 알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WHO의 건강도시 정의에 의하면 이것이 결국 뭐로 정의되냐면 건강도시 하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건강증진이구나가 떠올라야 돼요. 지역사회 간호의 개론 파트인데 왜 건강증진이 떠오르느냐? 자, 선생님들 지역사회 간호의 개론이나 건강증진에 있어서의 개요나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를 얘기하면 항상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지역사회 간호에서 말하는 건강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이나 여성, 아동, 정신에서 말하는 건강과의 다른 점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면 건강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뭐죠? 건강을 유지 증진한다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야 돼요. 지역사회 간호하면 건강증진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건강도시 운동을 도시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운동으로 규정된다고 할 때 오타와 헌장의 건강증진의 5대 활동 요소를 쓰시오. 사실 이거는 그냥 오타와에 5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5개를 그냥 쓰고 맞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실 때. 오타와 헌장은 오래전에 나온 거지만 그게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건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이 공고화된다고 하죠. 건강증진이 한 번 등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그 내용들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문제들이 자꾸 출제로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HP 2030이 지금 HP 2030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오면 어떻게 낼 것인가, 이걸 너무 알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노량진에서 다룬다면서 그러면 안 해, 뭐 이런. 제가 16년 전에 시간 강사를 할 때 그때 시간 강사를 나갔던 학교의 학과장 교수님이 선배님인데
제가 그때는 임용 강의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문제를 다 빼버렸어. 뭐 이러시더라고요. 문제를 다 모든 걸 다 제외해버렸대. 노량진에서 하는 걸 다 뺐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걸 다 빼? 멀쩡한 문제들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건강증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 다음에 확장되는 영역들을 뭘 봐야 하는지가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세요.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의 건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요구된다고 할 때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프로파일을 제시하시오. 자, 건강증진의 개념이나 건강도시의 개념이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표화해서 보여주느냐. 건강도시의 프로파일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선생님들 앞에서 카테고리를 말하고 분류, 세분화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건강도시를 이야기하려면 그 안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되는 게 뭐다? 인구나 건강 수준, 생활 양식, 그리고 환경,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것, 또 공중보건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 문제 안에서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구, 건강 수준, 생활 양식, 주거 환경, 사회경제적인 여건,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불평등, 또 물리적, 사회적 하부 구조, 공중보건 서비스 이런 내용들 앞에서 보셨지만 이게 머릿속에 잘 이렇게 세팅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건강도시에 관심이 없어요. 건강증진에 별로 관심이 없고 시험에 뭐가 나오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네들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도시를 설명하는 건강도시의 구성 프로파일에 대한 것이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로 설명되어지는가를 풀어놓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식사하고 오셔서 제가 뒷부분에 관련해서 오타와 헌장부터 건강증진의 3대 원칙이나 건강증진의 5가지 활동 요소와 건강도시 프로파일까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강의 5분 정도 좀 더 지났는데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계속해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